금강산의 구미호.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산속에서 냇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냇가에선 두 사람이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서는 이리 쪼갤까 저리 쪼갤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거북이가 몹시 불쌍했습니다. 이 모시오들, 그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거북이탕을 끓여 먹으려 하오. 그러지 말고 나에게 파시오. 내가 값을 두둑히 쳐드리다. 오, 좋지요. 그럼 우린 그 돈으로 장터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면 되니. 그렇게 선비는 값을 두둑하게 쳐주고 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거북아,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앞으로는 조심조심 다니거라. 선비는 거북이를 다시 냇가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곤 다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선비의 갓을 낚아채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까마귀 녀석! 내 갓을 내놓아라! 갓없이 과거를 보러 갈 수 없기에 선비는 까마귀를 쫓아갔습니다. 결국 근처의 금강산까지 까마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금강산으로 올라간 까마귀는 하늘에서 산으로 갓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 돼. 이럴 수가. 이 넓은 산에서 어찌 내 갓을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선비는 한참 금강산을 돌아다니다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과연 금강산이로구나.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왕 이렇게 된 거 산 구경이나 하다가 내려가서 갓을 새로 하나 사야겠구나. 그렇게 금강산을 구경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웬 산중에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산중에 웬 집이 있어?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가 백발인 노인 한 명이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비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오셨소? 노인이 묻자 선비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허허, 그렇구만. 구경도 좋지만 이만 날이 저물기 전에 산을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네. 노인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금강산을 더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금강산 깊은 곳에 오게 된 거 다시 오기 힘드니 구경을 더 하려고 합니다. 하하, 그런가? 그렇다면 구경은 하더라도 산속의 좋은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특히 젊은 처자가 자네에게 먹을 것을 주걸랑 절대로 먹지 말게. 선비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충 대답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여기저기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는데 먼 곳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 속에 웬 불빛이지? 선비는 호기심에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지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아, 노인이 말하던 집이 여긴가? 뭐 큰일이야 있겠어? 일단 편하게 좀 쉬어야겠다. 선비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선비를 맞아주었습니다. 선비님, 어인일이신가요? 처자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선비는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서 들어와서 쉬시지요. 선비는 무엇에 홀린 듯 처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처자가 잘 차려진 저녁상을 들고 선비에게 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따뜻한 밥 한 끼 드시지요. 아이고, 이럴 수가. 정말 고맙게 먹겠소. 선비는 노인이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국을 먹으려는데 글쎄 국에서 웬 사람 손톱과 발톱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선비는 다시 밥을 떠보았더니 사람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아, 맞다. 아까 노인이 젊은 처자가 주는 밥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선비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일부러 바닥에 흘리거나 옷 앞섬 속으로 넣었습니다. 저녁상을 몇 술 뜨는 것처럼 보여주고 선비는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피곤해서 더는 먹지 못할 것 같소. 조금 남겨서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요기하셨으니 되었지요. 처자는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바닥이 뜨끈해져서 몸을 좀 뉘이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슥슥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선비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그 젊은 처자가 부엌에서 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의 치마 밑으로 9개의 꼬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구미호의 집에 들어왔구나. 선비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구미호가 부엌에서 나와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선비는 기절한 척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허허허, 약을 탄 음식을 먹고 바로 기절하였구나. 그러면서 선비를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선비는 계속 기절한 척 있었습니다. 드디어 100번째 간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혼잣말로 중얼거린 구미호는 부엌에 놓고 온 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지금이다. 젊은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박차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딜 도망가느냐. 구미호가 선비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앞만 보며 걸음아 날 살려라 열심히 달렸습니다. 구미호가 선비의 뒤에다가 외쳤습니다. 네 이놈, 너를 꼭 찾아서 너의 가족들까지 다 해칠 것이다. 다행히 열심히 달려서 구미호를 따돌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 저 앞에 아까 그 노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구미호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구미호는 도수를 잘 부려서 당해내기 힘들 것이네. 자네가 살려거든 자네의 공덕이 많아야 할 텐데 혹시 누군가를 살려준 적이 있는가? 그것이 사람 목숨을 구해준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좋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금강산에 오기 직전에 거북이 한 마리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종이에다가 글자를 몇 자 적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빨리 그 거북이를 구해준 곳에 가서 던져보게나. 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그 거북이를 구해주었던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냇가에 노인이 준 종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북이가 냇가에서 나오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인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어찌 거북이가 말을 한단 말인가? 선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잠시 거북이로 변하여 금강산을 구경하러 왔는데 어제와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은인께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제서야 선비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용왕의 아들인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북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조그만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구미호가 나타나거든 이 구슬을 던지세요. 선비는 그 구슬을 받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구슬을 보여주기 위해 노인의 집으로 와보니 그 집 앞에서 어제의 구미호와 노인이 한참 도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를 보면 이 구슬을 던지라 하였지. 받아라! 선비는 거북이의 말대로 구슬을 구미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콱광 하고 내리치더니 구미호가 그 벼락을 맞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 자네. 덕분에 살았네. 하마터면 나도 이 구미호에게 당할 뻔했네 그려. 어르신의 말대로 하니 정말 그 거북이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하하하, 나는 이 금강산의 산신령이네. 그런데 이 구미호가 금강산에 들어와서 산을 어지럽히니 나도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해 골치를 썩고 있었다네. 자네 덕분에 구미호를 물리쳤네. 고맙네. 선비는 그렇게 무사히 과거를 보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선비의 착한 마음 덕분에 선비는 산신령을 도와 구미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저린 도둑. 옛날 한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심심해하는 아내를 위해 할아버지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영감, 심심한데 재미있는 이야기 좀 더 해주시오. 아이고,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내 장터에 나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오겠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마을 장터로 나섰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고 있는 소금장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금장수에게 이야기거리를 물어볼 요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자네 일전에 우리 집에서 소금을 잔뜩 샀었는데 오랜만에 보는구만. 아이고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소금 맛은 좋았죠? 어떻게 더 사시렵니까? 아, 오늘은 소금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고 싶은데 어떤가? 가진 이야기가 있는가? 네? 이야기를 사신다고요? 그럼 당장 해드립죠. 돈을 벌 요량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소금 장수는 사실 이야기거리가 없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를 어쩐다? 그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근처에 날아와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금 장수는 무심코 그 모습을 묘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훌쩍 내려앉는다. 할아버지는 소금 장수가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외웠습니다. 훌쩍 내려앉는다. 그 새가 앉아서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자 소금 장수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두리번 둘러본다. 소금 장수의 입을 애타게 쳐다보던 할아버지는 얼른 또 따라 외웠습니다. 두리번 둘러본다. 배고픈 새가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콕콕 쪼아서 삼키는 것을 본 소금 장수는 또 말했습니다. 꿀꺽 삼켜버린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그것도 따라 외웠습니다. 꿀꺽 삼켜버린다.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란 새가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소금 장수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눈을 좀 봐. 할아버지는 이 말도 반복해서 따라 외웠습니다. 저기 눈을 좀 봐. 저기 눈을 좀 봐. 그 순간 새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새가 떠나고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소금 장수는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다 끝난 것이오? 그렇구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할멈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소.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훌쩍 내려앉는다. 숲을 지나면서 두리번 둘러본다. 우물가를 지나면서 꿀꺽 삼켜버린다. 집 앞에 다 와서는 저기 눈을 좀 봐. 할아버지는 소금장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릴까 계속 중얼거리며 갔습니다. 영감, 오셨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었소? 집에 온 할아버지를 보자 할머니가 마당까지 뛰어나가 반겨주었습니다. 그럼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왔지.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큼큼 목소리를 가다듬은 할아버지는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훌쩍 내려앉는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 훌쩍 담을 뛰어넘다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은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두리번 둘러본다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도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군가 나를 보고 말하는 건가? 숨어야겠다. 도둑은 발소리를 줄이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엌에 아주 맛있게 생긴 찹쌀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도둑은 떡을 하나 집어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꺽 삼켜버린다. 너무나 깜짝 놀란 도둑은 급하게 삼킨 찹쌀떡이 목에 탁 걸렸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누가 내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는 것일까? 도둑은 방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살금살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눈을 가져다 대는 그 순간 저기 저 눈을 좀 봐.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이 난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보지도 않고 내 행동을 다 아는구나. 저 할아버지는 도사님이 분명해. 혼나기 전에 도망치자. 도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답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이야기 덕분에 큰 탈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날 하루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햇님. 바람과 햇님이 서로 자신이 더 힘이 세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차가운 바람을 한번 불면 모든 것들을 얼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자 햇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햇살을 힘껏 보내면 차가운 얼음도 녹여버릴 수 있다고. 바람과 햇님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계속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끝나지를 않겠어. 말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우리 실제로 한번 누가 더 센지 겨뤄볼까? 햇님이 제안하자 바람이 말했습니다. 좋아, 내 힘을 보여주지. 그래, 그럼 저기 걸어오는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햇님의 제안에 바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하, 저 정도 옷은 내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지. 바람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 나그네를 향해서 후 하고 강력하게 내뿜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나그네를 덮쳤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웬 바람이야. 아이고 추워. 옷을 더 껴입어야겠군. 나그네는 급하게 보따리에서 더 두꺼운 옷을 꺼내어 입고는 옷을 날아가지 않게 꼭 붙들고 걸었습니다. 이봐. 바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햇님의 놀림에 바람은 다시 한번 힘껏 숨을 불었습니다. 벗겨져라. 후. 그러나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꽉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바람이 숨을 헐떡거리자 햇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아,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 햇님은 나그네를 향해 아주 뜨거운 햇빛을 마구 쏘아 보냈어요. 나그네는 갑자기 바람이 멈추더니 뜨거운 햇빛이 쏘아오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날씨가 왜 이래? 오늘은 바람 없이 선선한 하루였는데. 나그네는 갑자기 땀이 쏟아지더니 겉옷을 벗어서 보따리에 넣고 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습니다. 햇님은 더 뜨거운 햇빛을 나그네에게 쏘아보냈어요. 아이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안 되겠다. 옷을 다 벗어야겠어. 나그네는 입고 있던 윗옷을 전부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았는지 옷을 전부 벗고 근처 냇가에 몸을 담궜습니다. 오우, 이제 좀 살겠네. 그 모습을 본 바람은 햇님에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햇님아, 정말 대단하다. 나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었는데. 그러자 햇님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무작정 힘을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때로는 상대방이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야. 바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바람과 햇님은 싸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송이에게 절을 한 호랑이. 옛날 옛적 아주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한번 사냥을 하면 배가 엄청 부를 정도로 먹고 그 이후 몇 날 며칠을 잠만 자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깬 호랑이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주변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이상했지만 슬슬 배가 고파왔기 때문에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 고기 냄새가? 마침 어디선가 솔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인고 하고 호랑이가 둘러보니 조그맣고 동그란 동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호랑이는 조그맣고 동그란 동물을 냅다 잡아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으악! 아우, 이게 뭐야? 입안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욱신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입에 넣은 동물을 냉큼 뱉어버렸습니다. 뱉고 보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동물은 다름 아닌 뾰족뾰족 가시가 난 고슴도치였던 것입니다. 어이, 호랑이, 조심 좀 해. 그러다가 다시는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수가 있어. 고슴도치는 그렇게 호랑이에게 경고하고는 유유히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고슴도치는 떠났지만 호랑이 입안에는 고슴도치의 가시들이 가득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을 그 가시를 빼느라고 사냥도 하지 못하고 배를 고르며 끙끙 앓았습니다. 간신히 가시를 다 뽑은 호랑이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밤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슬슬 먹을 것을 찾아볼까? 그때 무언가가 위에서 툭 하고 호랑이 콧잔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떨어진 물건을 쳐다보니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은 조금 전 만났던 고슴도치와 똑같이 생긴 밤송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슴도치님,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냥 지나가십시오.
호랑이는 너무 놀라며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냥 지나가십시오. 아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밤송이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두 손을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백조의 호수. 옛날 한 나라에 지크프리트라는 멋진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다가 밤이 되어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 아주 멋진 호수를 보게 된 지크프리트 왕자는 말했습니다. 성으로 가기 전에 호수에 비친 달을 좀 보고 싶구나. 왕자 일행은 호수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왕자는 아주 아름다운 백조 5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백조가 정말 아름답구나. 놀라지 않게 이곳에 숨어서 지켜보자. 왕과 신하들은 백조의 아름다운 자태를 나무 뒤에 숨어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조들에게서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백조들이 차례차례 아름다운 소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들은 호수를 걸어 나와 달빛 아래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녀들이었기에 왕자 일행은 넋을 잃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백조로 변하는 소녀들이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왕자는 조심스럽게 소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한참 춤을 추던 소녀들이 깜짝 놀라서 춤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 나라의 지크프리트 왕자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백조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자의 질문에 소녀들은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소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웃나라의 공주였던 오데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크프리트 왕자님. 예전부터 소문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오데트 공주님이시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실은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 오트발트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오트발트의 사신을 꾸짖으며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오트발트가 어느 날 성에 쳐들어와서는 저와 저의 시녀들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오데트 공주님, 제가 당신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조로 변한 공주들을 감시하고 있던 오트발트의 까마귀가 왕자의 앞으로 날아와 말했습니다. 지크프리트, 네가 감히 나의 마법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왕자는 얼른 칼을 빼내어 까마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까마귀는 잽싸게 칼을 피하고 높이 날아오르며 말했습니다. 지크프리트,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왕자는 까마귀가 가는 것을 보고 칼을 집어넣고 다시 오데트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지독하군요. 감시까지 붙여놓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찌하면 여러분의 마법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거죠? 왕자가 묻자 공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청하면 이 마법이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크프리트는 역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보고 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으니 내일 저희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해주세요. 정말인가요? 공주도 내심 멋진 지크프리트 왕자가 좋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왕자는 성으로 돌아오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주는 본 적이 없건만 내가 드디어 나의 신부감을 찾은 것 같다. 신하들도 왕자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는 도망간 줄 알았던 오트발트의 까마귀가 그 이야기를 다 엿듣고 있었습니다. 지크프리트 왕자,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지크프리트 왕자의 성에서는 지크프리트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는 왕자의 신부가 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지크프리트 왕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잘생긴 왕자님을 이렇게 보게 되다니. 소문보다 더 잘생겼는걸? 내가 제일 예쁘니까 내가 꼭 왕자의 신부가 될 거야. 모두들 왕자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예쁜 춤을 추며 노력했지만 왕자는 어제 만난 오데트 공주의 생각으로 이미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데트 공주님은 왜 오시지 않는 거지? 그때 왕비가 말했습니다. 지크프리트야, 모두들 너의 신부감으로 잘 어울리는 공주들이구나. 자, 이제 공주들의 춤이 끝나가니 나가서 마음에 드는 공주님과 춤을 한번 춰보겠니? 그러자 지크프리트가 말했습니다. 어머머머, 이미 저는 마음에 제 신부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오데트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오데트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데트 공주님, 기다렸습니다. 저와 춤을 춰주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왕자는 오데트 공주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의 눈으로 오데트 공주를 바라보던 다른 나라의 공주들도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어쩜 저리 잘 어울릴 수가. 세상에, 저 공주는 어느 나라의 공주일까? 너무 아름답다. 두 사람의 춤이 끝나자 수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왕자는 오데트 공주의 손을 잡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의 신부가 될 오데트 공주님이십니다. 그러더니 한쪽 무릎을 꿇으며 오데트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오데트 공주, 나의 신부가 되어주시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데트 공주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한 명 파티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왕자님, 지크프리트 왕자님, 거기 있는 것은 가짜예요. 지크프리트 왕자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앞에 있는 오데트 공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허허허, 나는 로트발트의 딸 오디르라고 해. 너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법으로 오데트로 변신을 하고 왔지. 너의 청혼은 받도록 할게. 넌 정말 멋지구나. 그때 파티장의 문을 열고 오트발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딸, 잘했구나. 오데트, 너는 이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크프리트 왕자는 이미 내 딸에게 청혼을 하였으니 너에게 걸린 마법을 풀 수 없을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맑던 하늘에서 쏟아질 듯 비가 내리며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오데트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크프리트 왕자가 화가 나서 자신의 검을 빼들고 오트발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나쁜 마법사, 어서 오데트 공주에게 건 마법을 풀어라. 하지만 오트발트가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자 지크프리트 왕자의 몸이 멈춰버렸습니다. 하하하, 까소롭구나.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장에서 험한 꼴을 보일 수 없으니 돌아가겠다. 조만간 너와 오디르의 결혼식을 기다리마. 하하하. 순식간에 오트발트와 오디르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제서야 몸이 움직이게 된 왕자는 주저앉은 오데트 공주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오데트 공주는 부축을 받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왕자님,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데트 공주가 성 밖으로 달려나가자 지크프리트 왕자는 그런 공주의 뒤를 쫓아나가 달려가는 오데트 공주의 뒤에다 소리쳤습니다.
오데트 공주, 나의 신부는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다시 호수에서는 오데트의 시녀들이 목이 빠져라 오데트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지크프리트 왕자님과 오데트 공주님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거야. 공주님이 오셨다. 오데트가 호수에 오자 시녀들이 오데트에게 달려갔습니다. 공주님, 어떻게 되셨나요? 어떤 청혼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오데트가 눈물을 흘리며 시녀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시녀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백조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으면 이 마법이 풀릴 것이니 내가 목숨을 버리겠어. 오데트는 조용히 품속에 있던 작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공주님, 아니에요. 시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오데트 공주, 멈추시오. 결국 오데트를 따라온 지크프리트 왕자가 공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공주의 손에 든 칼을 빼앗고 말했습니다. 공주, 걱정 마시오. 내가 오트발트를 처치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오데트 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트발트가 사라지면 우리들에게 걸린 마법은 영영 풀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왕자는 그 말을 듣고 공주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왕자님, 잠시나마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럼 안녕히. 오데트는 지크프리트 왕자를 뿌리치더니 호수로 달려가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공주! 왕자는 공주를 잡아보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데트 공주는 깊은 호수 속에 빠져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오데트 공주를 눈앞에서 잃은 왕자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 나 또한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왕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호수로 몸을 던졌습니다. 시녀들은 호수 앞에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서 시녀들이 백조가 될 때가 되었는데도 백조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님이 우리를 구하신 거야. 이럴 수가, 공주님. 시녀들은 기뻐하면서도 공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어여쁜 공주님과 왕자님을 살려주세요. 불쌍한 두 분을 구해주세요. 사람이 된 시녀들은 호수 앞에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따뜻한 햇살이 호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녀들은 순간 너무 눈이 부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떴는데 놀랍게도 왕자와 공주가 손을 잡고 호수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주님! 시녀들은 오데트 공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찌된 일이에요, 공주님? 그러자 옆에 있던 왕자가 말했습니다. 호수에 가라앉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호수의 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준 덕분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된 걸 축하해요. 모두들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백조들이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지크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는 성으로 돌아오자마자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성으로 모여들었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오트발트가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봐, 지크프리트. 청혼은 내 딸에게 하고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오트발트를 본 왕자는 칼을 빼들고 오트발트에게 갔습니다.
하하하, 나를 처치하려고? 그럼 오데뜨는 영영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텐데. 걱정하지 마라. 오데뜨 공주에게 걸린 마법은 이미 호수의 신께서 풀어주셨다. 왕자는 그렇게 말하며 오트발트를 베었습니다. 이럴 수가. 오트발트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나쁜 마법사 오트발트도 해치운 왕자는 곧 오데뜨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손을 잡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호수 앞에서 말했습니다. 호수의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오데뜨 공주와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크프리트 왕자의 말처럼 오데뜨 공주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호수에 비친 따뜻한 햇살이 마치 대답을 하듯 두 사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후 지크프리트 왕자와 오데뜨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할미꽃의 지혜. 옛날에 한 나라에 나랏일은 뒷전이고 늘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날마다 큰 잔치를 열어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춤에 같은 노래를 보고 있으니 심심해지는구나.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없을까? 임금님의 물음에 신하는 어명을 받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모란꽃이 꽃나라를 지배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모란꽃이 온 나라의 꽃들을 불러들이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중 빼어난 꽃을 딱 하나만 골라 높은 관직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꽃들은 앞다투어 모란꽃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페랭이 꽃이 먼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약으로 쓰는 귀한 꽃입니다. 저보다 귀한 꽃이 있을까요? 그러자 붓꽃이 허리를 쫙 펴고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저처럼 우아한 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보다 빼어난 꽃이 있습니까? 꽃들은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마, 저는 장미꽃이라고 하옵니다. 아름답기로는 저를 따라올 꽃이 없지요. 장미꽃의 인사에 모두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미꽃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조차 별처럼 달처럼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자 모란꽃도 감탄하며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꽃이로구나. 모두들 높은 관직을 얻는 것은 장미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꽃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꽃들은 저마다 노인을 바라보며 초라한 행색을 흉보았습니다. 저 꽃은 무슨 꽃이야? 어찌 이곳에 왔지? 저런 행색으로 높은 관직을 얻어보려고 온 거야? 그때 그 꽃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마, 저는 할미꽃이라고 하옵니다. 저는 아름답지도 힘이 세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꼭 알아야 할 것도 두루 배우게 되었지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를 대비하여 약을 준비해야 하듯 지금은 나라가 평화로워도 어려운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을 튼튼히 다지고 군사들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미꽃은 또박또박 말했고 모란꽃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미꽃의 지혜에 탄복했습니다. 마마, 저를 신하로 거두어 주시면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 도우며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란꽃과 신하들은 장미꽃과 할미꽃 중 어떤 꽃을 신하로 삼을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하던 중 모란꽃은 할미꽃과 장미꽃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할미꽃과 아름다운 장미꽃은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지요. 이때 고민을 하고 있는 모란꽃에게 할미꽃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마마께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만약 마마께서 아름다움 때문에 백성들의 행복을 포기하신다면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할미꽃은 뒤를 돌아 궁을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란꽃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멈추시오. 모란꽃이 할미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그대같이 지혜로운 신하가 필요하니 부디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보살펴 주시오. 할미꽃은 공손하게 절하였습니다. 다른 꽃들도 모란꽃에게 절을 하며 모란꽃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 뒤로 모란꽃은 할미꽃과 함께 오래오래 꽃나라를 행복하게 다스렸습니다. 신하가 이야기를 마치자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이야기가 담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해주었구려. 임금님은 그동안 춤과 노래에 빠져 지낸 지난 세월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이 귀중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게 했답니다. 훗날 자신의 자식들과 모든 신하들이 꽃나라 임금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임금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나라를 돌봤고 부지런하고 어진 임금님 덕분에 나라의 백성들은 잘 살 수 있었답니다. 말 따라하는 도깨비. 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추웠던 농부는 어휴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유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지?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건가? 하지만 분명히 농부의 목소리와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농부의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농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또다시 그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이상해서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 소리는 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장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봐. 농부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자 천장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있던 농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이거 방 안에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농부가 중얼거리자 어김없이 천장에서는 아니 이거 방 안에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구나.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농부는 이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좋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보자. 농부는 그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어서도 농부는 절대로 방 안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이봐!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 농부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그 말을 듣고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천장에서 들려오는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봐.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봐. 농부는 계속 말을 흉내냈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게 천장에 숨어있던 도깨비가 못 참겠는지 펑 하고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농부 앞에 넙죽 엎드려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껄껄 웃으며 그 도깨비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 뒤로 도깨비와 농부는 좋은 말동무가 되어서 가끔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깨비의 장난으로 시작했지요. 집안에 숨어서 집주인의 말마다 따라하니 처음에는 우습기도 했지만 점점 짜증이 나고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주인이 재치 있게 한 수 앞서자 도깨비는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남을 놀리며 재미를 얻는 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지혜처럼 침착하고 재치 있게 대응하는 태도는 어떤 어려움도 풀어내는 힘이 됩니다. 또한 도깨비가 결국 사과를 한 모습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괜히 고집을 부리다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것보다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 하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히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모르는 사이에 건드린 적은 없었는지, 장난이나 말실수로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도깨비처럼 솔직하게 사과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재치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